오늘은 하나의 명화를 먼저 감상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 속 여인, 정말 아름답죠? 소녀인 듯 여인인 듯, 이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이 꼭 담은 입술은 미소를 짓는 듯 마는 듯 하는데, 제가 반한 것은 이 눈동자, 저릿한 슬픔이 느껴지는 이 까만 눈동자 때문에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응시하게 됩니다. 이 청초함이 느껴지는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근친강간, 존속살인. 정말 끔찍한 단어인데요. 이 여리디 여려 보이는 여인에게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길래 이런 무서운 단어가 따라다니는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베아트리체 첸치의 아버지 프란체스코 첸치 백작은 엄청난 부를 소유한 명문 귀족의 후예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망난이였다고 합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치정 사건을 일으키고 다녔는데 남색을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3번 체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돈과 지위를 이용해서 빠져나왔다고 하네요. 베아트리체 첸치는 1577년 2월 6일에 태어났는데 그녀의 가족으로는 이 폭력적인 아버지 프란체스코 첸치 백작과 새어머니 루크레치아, 그리고 친오파 자코모, 그리고 이복동생 베르나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집간 언니도 한 명 있었다고 하네요. 프란체스코 첸치는 그 자신은 망나니 짓을 하면서도 엄청난 구두쇠였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유학을 간 아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아서 이 아들은 구걸을 하고 연맹을 하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어서 그의 가족들에게도 잔혹한 폭력을 가했다고 하네요. 아내와 아이들은 이 프란체스코에게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야 했습니다. 언니가 있었는데 결혼을 할 때 당연히 결혼 지참금을 가져가야 했죠. 프란체스코는 이 결혼 지참금이 무척 아깝게 여겨졌기 때문에 베아트리체는 결혼을 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을 했고 감금시켜놓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베아트리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게 되었고 아름다운 딸의 모습에 욕정을 품은 프란체스코는 14살의 어린 딸을 근친강간하게 됩니다. 이후 베아트리체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고통받으며 하루하루를 견뎌야만 했죠. 새어머니 루크레치아와 오빠 자코모가 이런 베아트리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프란체스코의 악랄한 행위를 신고했지만 당시 막강 세력의 귀족이며 교황청과도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던 프란체스코였기에 아무도 그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족은 모두 외딴 지방의 작은 성에 유폐되게 됩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이 가족은 프란체스코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름답고 가여운 소녀 베아트리체를 흠모하던 집사도 이 계획에 함께합니다. 1598년 9월 9일 밤 아편을 구해 프란체스코에게 먹여 잠들게 한 후 망치를 이용해 그의 머리를 내리쳤고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성의 발코니에서 프란체스코의 시체를 땅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프란체스코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교황청의 경찰들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프란체스코가 실족사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일 일이 틀어지면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며 이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기로 한 집사가 체포되었는데 모진 고문에도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인이 자신이 시체 유기를 도왔다며 자백을 했고 결국 이 베아트리체와 가족 모두는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음을 인정하자 살인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죠. 로마 시민들은 베아트리체와 그녀의 가족이 프란체스코를 살해한 동기를 알고 있었고 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해서 동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형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을 구명하기 위해 교황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8세는 베아트리체의 어린 동생 베르나르만 면책을 해주고 베아트리체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그대로 사형시키기로 합니다.
1599년 9월 11일 새벽 이들 가족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오빠 자코모는 나무방치에 의해 사지가 절단되어 효시되었고 베아트리체와 새엄마 루크레치아는 산탄젤로 다리 위에 세워진 단두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간직한 아름다운 소녀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결국 이날 베아트리체는 가족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베아트리체 첸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하네요. 베아트리체의 시신은 몬트리올에 있는 산피에트르에 묻히게 됩니다. 이 가족이 이렇게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후 프란치스코가 가진 그 엄청난 재산은 교황청에 모두 귀속되는데요. 이 가족을 모두 사형시킨 것은 프란치스코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다른 그림 한 편을 좀 볼까요? 이 그림 역시 베아트리체 첸치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처음 보여드린 그림과 굉장히 흡사하지만 어딘가 분위기가 좀 다르지요. 이 그림은 화가 기도 레니가 그린 베아트리체의 모습인데요. 이 그림이 원작인 것이고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림이 바로 모작입니다. 기도 레니는 베아트리체가 단두에 오르기 전 그녀가 있는 감옥을 찾아가 이 베아트리체의 마지막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베아트리체 첸치의 모습을 보고 기도 레니가 쓴 시도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읊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제 아름다움을 마셔요. 피를 흘리는 잔혹이 있을지라도 나의 백치를 호흡해요. 내 몸을 유린할 때마다 할딱거리던 당신의 숨결이 단두대 칼날에 빛나네요. 몸은 죽어 묻히겠지요. 당신도 죽어갔어요. 내 손에 죽어갔어요. 조금씩 숨이 끊어졌어요. 보이시나요? 저 들끓는 사람들의 함성이 나에게 동정의 눈을 보내면서도 아름다움에 빠져 눈을 흘겨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곳은 어떤가요? 춥지는 않나요? 곧 제가 가요. 기다리세요. 거기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내 얼굴에 피 흘리고 나는 줄곧 울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자, 그런데 이 기도 레니의 이 그림을 모작한 화가는 누구일까요? 이 그림을 모작한 사람은 엘자베타 시라니라는 여류 화가입니다. 기도 레니의 제자였다는 말도 있는데요. 1638년생으로 기도 레니 사망 당시 3살이었던 엘자베타 시라니가 기도 레니의 제자였을 리는 없겠지요. 다만 기도 레니의 제자인 지오반니 안드레아 시라니가 엘자베타 시라니의 아버지입니다. 엘자베타 시라니는 17살에 데뷔한 여류 화가로 재능이 뛰어나서 평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죠. 화가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재능이 없었던 아버지 지오반니 안드레아 시라니는 술주정꾼으로 전락했는데요. 딸이 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로지 그림만 그리게 하며 딸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엘자베타가 그린 그림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고 그림만 그리게 했고 아버지를 두려워했던 엘자베타는 거역하지 못하고 항상 붓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레니가 그린 이 베아트리체의 초상화를 보게 되는데요. 베아트리체가 가진 이 슬픈 이야기와 함께여서인지 그 그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베아트리체의 모습을 다시 그리게 되죠. 이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왼쪽이 기도 레니의 작품이고 오른쪽이 엘자베타 시라니의 작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도 레니의 작품 속 베아트리체의 모습, 물론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이긴 한데 곧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질 소녀의 처연한 슬픔, 이런 것은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수줍은 모습의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요. 자, 그런데 엘자베타 시라니의 작품 속 베아트리체는 이 처연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서 그녀의 슬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하네요.
엘자베타 시라니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베아트리체의 슬픔에 더 공감을 했을 것이고 부 끝에 혼신을 다해 이 베아트리체의 모습을 담으려 했던 것입니다. 엘자베타 시라니의 작품은 모작이 아니라 베아트리체의 감정을 재해석해서 그린 그림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엘자베타 시라니는 27살에 위궤양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정말 그림만 그리다가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200작품 이상의 회화와 드로잉, 애칭을 남겼다고 합니다. 엘자베트 시라니가 심한 복통을 겪은 후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자 그녀의 아버지는 엘리자베타 하녀가 딸에게 독을 먹인 것을 의심하고 하녀를 고소하고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검을 해본 결과 엘리자베타의 위에 엄청나게 많은 열상이 발견이 되어서 이 위궤양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위궤양으로 사망을 했을까요? 베아트리체 첸치의 이 비극적 사건은 이 프랑스 작가 스탕달이 첸치 일가라는 글로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에 많은 문학과 예술 작품의 소재로 쓰였고 영화화 되기도 했죠. 스탕달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떠오르게 되는 스탕달 신드롬, 뛰어난 미술 작품을 보고 갑자기 흥분 상태에 빠지거나 호흡곤란, 또 우울증, 현기증, 전신마비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을 이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하죠. 스탕달은 나폴리와 피렌체, 밀라노에서 레조까지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산타크로체의 교회를 떠나는 순간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걷는 동안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술품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런 증상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 1979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정신과 의사 그라치엘라 마게리니가 이런 흡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죠. 자, 그렇게 스탕달이 충격을 받아 호흡곤란까지 느끼게 한 작품이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화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스탕달을 사로잡은 것은 14세기 화가 조토가 그린 산타크로체 교회의 아름다운 프레스코화였다고 합니다. 스탕달이 첸치 일가에 대한 소설을 쓴 것이 와전이 되어서 이 스탕달 신드롬을 일으킨 그림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죠. 스탕달 신드롬을 일으켰다까지는 아니어도 이 엘자베타 시라니의 작품 속 베아트리체 첸치의 모습을 보고 오래오래 마음이 아프긴 했습니다. 여러분을 감동시킨 예술작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오늘은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화에 담긴 슬픈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역사화를 그린 최초의 여성 화가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피렌체 아카데미의 회원이었던 아르테미시아 젠텔리스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텔리스크는 1593년 로마에서 출생을 했는데 화가로서의 첫 명성을 쌓은 것은 이 메디치 가문이 이끌던 피렌체였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단 한 번도 여성 화가에게 개방된 적이 없었던 이 피렌체의 미술가 길드 겸 대학에 최초로 가입한 여성 화가인데요. 어두운 과거와 추문에 시달리던 한 여성 예술가의 잠재력을 알아본 이 메디치 가문과 인연을 맺어서 화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르테미시아의 아버지 오라치오 젠텔리스크는 화가이면서 로마에서 화실을 운영하던 사람인데요. 자신의 딸 아르테미시아가 미술적 재능이 무척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는 여성이 미술을 공부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었는데요. 미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하게 됩니다. 오라치오는 딸을 자신의 화실에서 미술 수련을 하도록 했고 아르테미시아는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10대 후반부터 두각을 나타낸 아르테미시아는 아름다운 외모의 소녀였기에 더 유명해졌는데요. 아름다운 소녀가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드러내자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오라치오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나 봅니다. 아름다운 딸이 세간의 관심을 끌자 아예 이 딸의 미모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아버지 오라치오는 아르테미시아를 누드 모델로 세워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버지가
딸의 누드를 그렸다는 점이 이 사람들의 묘한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 덕에 그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아르테미시아가 1610년에 그린 수산나와 노인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음흉해 보이는 두 명의 노인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 수산나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수산나는 고개를 옆으로 떨구고는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데요. 부유한 요아킴에게는 아름다운 아내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수산나는 자주 정원을 거닐며 사색에 잠기곤 했는데 마침 요아킴의 집에 머물고 있던 두 원로가 아름다운 수산나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 기회를 보다가 마침내 무방비 상태로 목욕을 하는 수산나에게 달려가서 협박을 합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함께 잠자리를 하든지 아니면 간음죄로 고발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죠. 수산나는 당당하게 그들의 요구에 저항합니다. 그러자 두 원로는 수산나를 간음죄로 고발합니다. 이들은 수산나가 정원에서 하녀들을 내보내고 어떤 젊은이와 정을 통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라며 거짓 증언을 했는데요. 수산나는 결국 법정에 세워졌고 재판 결과 사형이 선고됩니다. 수산나는 전 억울합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신실한 청년 다니엘을 보냈는데 다니엘이 이 고발자인 두 원로에게 질문을 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냈고 결국 그들의 음모와 거짓을 밝혀내죠. 자,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은 참 많은데요. 이 미성년의 아르테미시아가 그린 이 그림이 사실 마음에 더 와닿는 것은 아름다운 이 어린 여류 화가에게 유혹하는 나쁜 손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의지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더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오라치오는 로마의 키날레 언덕에 있는 팔라비치니 궁 내부를 장식하는 큰 공사를 주문받게 됩니다. 로마의 명문가였던 파르네세 가문이 발주를 한 이 프레스코화 장식을 위해서 오라치오는 아구스티노 타시라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아르스티노 타시는 예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인물로 리보르노에서 노예선을 젓는 노예의 형벌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범죄자임에도 워낙 그림 솜씨가 뛰어나서 사면을 받았고 여러 곳을 거쳐 결국 로마로 흘러들어와 이 오라치오와 함께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죠. 타시의 그림 실력이 정말 뛰어났던지 오라치오는 딸 아르테미시아의 이 미술 교육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문제의 발단인데요. 타시는 아름다운 소녀 아르테미시아에게 욕정을 품었고 결국 그녀를 강간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강간을 당한 여성은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오히려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남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피해자와 결혼을 하면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역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강간을 당한 여자에게 이 결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죠. 자신의 범죄가 발각이 되자 마음이 급해진 타시는 오라치오에게 이 아르테미시아와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타시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결국 오라치오는 타시를 로마 법정에 고발을 했고 1612년 3월 16일 타시는 처녀성 강탈이라는 제목으로 체포됩니다. 문제는 타시가 체포된 이후 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아르테미시아가 자신을 먼저 유혹했고 지금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것이 이 타시의 주장이었죠. 아르테미시아는 이 수치스러운 법정 공방을 7개월이나 견뎌야만 했습니다. 당시는 피해자도 조사를 받을 때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는 착고라고도 하는데 제수의 손과 발을 묶는 이 족쇄였습니다. 족쇄를 차고 증언을 하는데 조사관이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 거짓말이 아니냐 하며 모질게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관습에 따라 손톱 비틀기라는 고문을 받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속 같은 증언을 한다면 사실로 믿을 수 있다는 당시의 이상한 조사 방법이었죠. 그렇게 아르테미시아는 수치스럽고 힘든 시간을 견뎌냈는데 1612년 11월 27일 이 판결이 내려집니다. 당시 로마 법정은 강간범에게 최소 5년에서 20년 동안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형벌을 내렸는데요. 타시는 5년간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형벌을 받거나 로마 추방이라는 관대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아르테미시아가 강간을 당한 데에는 그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 로마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소문이 타시가 관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 원인이었죠. 자, 그러다 타시가 저지른 새로운 범죄들이 밝혀집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처제와 불륜을 저질렀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발각이 됐고 또 오라치오의 작품을 훔치려 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그리고 타시가 아르테미시아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다는 증언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 타시는 1년의 감옥형에 처해지는데요. 하지만 이 형기마저도 다 채우지 않고 반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아버지 오라치오가 돈을 받고 타시의 석방에 합의를 했기 때문이죠. 아르테미시아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재판 과정에서 심한 모욕과 순환을 당했고 온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화가로서 재능을 펼치지도 못할 위기에 놓였으니 이 그녀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아르테미시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로마의 삼류 화가였던 피에란토니오 스티아테시와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아끼던 후원자가 아르테미시아와 결혼을 하면 거액의 결혼 지참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그녀가 결혼으로 가십을 벗어나서 다시 붓을 잡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이때 재정난에 시달리던 이 피에란토니아가 아르테미시아와 결혼을 하겠다고 자청을 한 겁니다. 자, 돈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 피에란토니아는 결혼 당일에서야 아르테미시아를 만났는데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추문으로 가득한 로마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던 아르테미시아는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납니다. 그리고 1612년 12월 13일 아르테미시아는 메디치 가문의 대공 코시모 2세가 통치를 하고 있던 피렌체 공국으로 가게 됩니다. 남편이 된 피에란토니아는 피렌체 출신이었는데요. 코시모 2세의 양복 재단사로 일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시아는 이때부터 젠텔리스크라는 성을 버리고 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이 추문으로 휩싸인 과거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로마에서 따라온 추문은 피렌체까지 따라오게 되었고 이 피렌체의 사교계에 조금씩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 역시 순탄하지 못했죠. 무능한 남편은 아르테미시아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의 화가임에 열등감과 질투심마저 느꼈고 자학과 학대를 반복하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가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남편의 가출 이후 아들 넷, 딸 하나를 혼자서 키워야만 했죠. 아르테미시아는 조용히 은둔하면서 그림에 몰두하며 괴로운 시간을 견뎌냈는데요. 그녀에게 뜻밖의 그림 주문이 들어옵니다. 메디치 가문의 대공 코시모 2세가 직접 작품 제작을 의뢰한 것인데요. 작품 주제는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베는 유디트였습니다. 먼저 이 홀로페르네스와 유디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디트는 이스라엘의 베툴리아에 살고 있던 정숙한 과부였습니다. 아시리아군 총사령관인 홀로페르네스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며 이 서방 세계를 모두 정복해 나갔는데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신앙의 힘으로 저항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홀로페르네스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요충지인 이 베툴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신앙심이 깊은 유디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짓밟히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죠.
유디트는 몸을 깨끗이 씻고 향유를 바른 다음 머리를 빗고 아름답게 꾸민 후에 아시리아군의 거짓으로 투항을 합니다. 홀로페르네스는 이 유디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고 그녀를 연회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회에서 홀로페르네스는 술을 엄청나게 마시는데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취하게 되죠. 유디트는 술에 취해 잠든 홀로페르네스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단호한 모습으로 이 홀로페르네스의 칼을 집어들고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다음 있는 힘을 다해 목을 2번 내리쳐서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밖으로 나가 그 머리를 기다리고 있던 하녀에게 주었고 하녀는 그 머리를 자루 속에 집어넣죠. 유디트가 행한 이 용감한 행위는 두고두고 화제되어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많은 예술 작품이 탄생을 합니다. 이 유명한 일화가 담긴 그림을 코시모 2세가 의뢰를 한 것이죠. 1615년 3월 15일 아르테미시아가 운영하는 화실에 20여 명의 손님들이 방문을 합니다. 코시모 2세가 의뢰한 이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베는 유디트를 품평하기 위해 피렌체의 명사들이 화실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당시 25살의 젊은 대공 코시모 2세는 이미 아르테미스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실력 있는 화가인지만 중요할 뿐이었죠. 코시모 2세는 아내 마리아 마달레나를 데리고 아르테미시아의 화실을 직접 방문했는데 이때 함께한 손님으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있었고 미켈란젤로의 친조카이자 대학 교수인 레오나르도 브루나노티도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아르테미시아의 홀로페르네스를 죽이는 유디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화가의 작품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크 시대의 첫 개막을 알린 천재 화가 카라바조의 대표작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베는 유디트입니다. 카라바조는 로마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친 사람인데요. 이후 남부 이탈리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610년에 그림을 하나 그려서 로마로 되돌아오는데 스스로 자신의 목을 참수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숨어 들어왔다가 이후 전염병으로 객사를 하게 되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시아의 아버지 오라치오가 이 카라바조의 친구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카라바조의 그림과 아르테미시아의 그림을 나란히 놓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카라바조의 그림 속 유디트, 보시는 것처럼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려 보이는 여성이 겁을 먹은 표정으로 몸을 최대한 뒤로 빼고 두 손을 이용해서 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고 있습니다. 자, 반면 아르테미시아의 그림 속 유디트는 어떤가요? 결의에 찬 강한 표정에 이 강인한 여성이 단호하게 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그리는 시각과 차별받은 여성이 표현하고자 하는 여성은 이렇게 차이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홀로페르네스를 그릴 때 자신을 강간한 타시의 얼굴을 그려 넣었고 유디트를 그릴 때는 이 악을 처단하는 용맹한 여전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투영했다고 하는데요. 죄를 지은 타시를 사형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몇 번이고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완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그림을 본 코시모 2세는 아버지 솜씨보다 낫지 않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시모 2세는 이 작품에 고액의 사례금을 지불했고 류트를 켜는 여인 마리아 마달레나를 추가로 주문함으로써 이 첫 여성 예술가의 탄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아르테미시아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계속해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사실 강간을 당했던 과거의 이 상처가 그녀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고 또 그녀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 같은 주제의 그림을 57점이나 그렸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시아는 1635년 영국의 찰스 1세의 초청으로 영국에 갔고 아버지와 함께 그리니치궁 천장 그림을 그렸는데요. 1639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한 이후에는 혼자 그림을 완성한 후 나폴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1656년경 55세 정도의 나이에 나폴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작품 활동을 했던 아르테미시아. 끊임없이 그녀를 무시하고 경계하는 이 남성 화가들의 편협함을 견디면서 묵묵히 붓을 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요. 당신은 카이사르의 용기를 가진 한 여자의 영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르테미시아가 자신의 그림을 주문한 이 고객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글인데요. 그녀의 그림에는 카이사르의 용기를 가진 그녀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